안녕하세요. 화면을 통해 다시 1년 만에 인사드리는 정상훈 세무사입니다.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화면을 통해서 리더님들을 만났는데 올해도 화면으로 리더님들을 만나서 아쉽기는 하지만 다시 인사드릴 수 있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국세청에서 20년간 근무를 했고요.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2015년도부터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있을 때 이 사업을 접해서인지 네트워크 마케팅을 다른 세무사님들보다는 제가 조금 더 이해하고 있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실록의 계절이자 가정의 달인 5월이 왔는데요. 5월이 되면 우리 사업과 관련해서 세무서에 꼭 해야 할 신고가 있죠. 바로 종합세 신고입니다. 그래서 이번 소득세 신고 강의는 첫 번째 강의에서는 소득세법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드려서 소득세를 이해하는 데 포커스를 뒀고요. 두 번째 강의에서는 간편장부에 대한 설명과 아메 리더님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ABO 텍스를 이용해서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 목차를 보시면 소득의 개념과 특징을 설명하고 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하는지에 대한 방법과 장부를 작성했을 때의 혜택과 소득세 신고 납부에 대한 순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의 개념과 우리나라 소득세의 특징입니다. 소득은 수입에서 비용을 뺀 금액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수입은 내가 벌어들인 금액의 총합이고 비용은 내가 이 수입을 벌기 위해 지출한 총합입니다. 결국은 내 호주머니에 남은 금액이 소득이라고 해도 괜찮겠죠? 그리고 이 소득의 크기에 따라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는데 이 세금을 소득세라고 합니다. 자, 그럼 소득세의 특징을 설명드리면 첫 번째, 우리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직접세라고 부릅니다. 직접세란 내가 번 소득에 대해 내가 내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을 소득세,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세에 내는 세금을 법인세라고 합니다. 이러한 소득세와 법인세는 세금을 부담하는 자와 세금을 내는 사람이 같기 때문에 직접세라고 합니다. 반면에 부가가치세의 경우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세금을 내는 사람이 서로 달라서 간접세라고 합니다. 이것이 소득세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소득세법은 개인이 번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 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열거주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법인이 번 소득은 법에서 열거하지 않았어도 순자산이 증가했다면 세금을 내도록 하는 포괄주의 방식을 택하고 있죠. 자, 세 번째,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도록 하기 위해서 누진세율을 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득의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이면 6% 세율을 적용하지만 소득의 과세표준이 5억을 넘으면 42%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합하면 46.2%이니까 거의 번 돈의 반 이상을 세금을 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반면에 부가가치세와 같이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먹거나 할 때 붙는 부가가치세는 누구나 10% 단일세율로 세금을 부담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세는 소득자가 매년 5월에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하는 자진신고 납부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상속세나 증여세와 같은 세금은 국세청에서 결정하는 정부 부과 과세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소득세의 과세 방법인데요. 소득의 종류에 따라 과세 방법이 조금씩 다른데요. 소득의 종류에 따라 종합과세되는 소득과 분류과세되는 소득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종합과세되는 소득 중 원천징수라는 제도를 통해서 분리과세가 이루어지는데요. 원천징수는 다시 예납적 원천징수와 완납적 원천징수로 나누어집니다.
자, 그럼 종합과세되는 소득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과세가 되는 소득은 먼저 금융소득이 있습니다. 금융소득이란 금융기관에 돈을 넣었을 때 나오는 이자, 주식 투자 등을 통해서 받는 배당, 이 두 가지 이자 배당 소득을 금융소득이라고 하는데요. 1년 동안 받은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때 종합과세가 되고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종합과세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직장에 다니면서 받는 월급인 근로소득, 그리고 우리 리더님이 받는 후원수당인 사업소득, 그리고 일정한 나이가 되면 나오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과 같은 연금소득, 마지막으로 금융소득이나 근로, 사업, 연금소득, 어디에 속하지 않는 소득이 바로 기타소득인데요. 이 6가지 소득을 합해서 과세한다고 해서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중에 집을 팔아서 또는 땅을 팔아서 생기는 양도소득이나 직장에 다니다가 퇴직을 하게 돼서 받는 퇴직소득이 있죠. 이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각각 별도로 과세한다고 해서 이를 분류과세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소득세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종합과세되는 소득과 분류과세되는 소득으로 나뉘고, 우리 리더님이 받는 후원수당은 사업소득으로 종합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우리 리더님이 받는 후원수당은 3.3% 세금을 떼고 나머지 금액을 받는데요. 이렇게 종합소득 중 소득이 지급될 때 일정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미리 떼는 제도를 원천징수 제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원천징수 제도는 미리 세금 떼는 것만으로 세금 납부가 끝나는 완납적 원천징수와 세금을 미리 떼고 나서 나중에 정산을 하는 예납적 원천징수로 나뉩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이 후원 활동을 통해서 아메이에서 받는 후원수당은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다시 아메이에서 후원수당을 받을 때 미리 3.3% 세금을 떼고 나머지를 받죠. 이 나머지 뗀 세금은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산을 하기 때문에 예납적 원천징수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소득세 계산 구조에 대해 설명드리면, 종합소득 금액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이 6가지를 합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합한 이 종합소득 금액은 소득공제를 차감하면 과세 표준이 됩니다. 과세 표준은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가액인데요. 이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이 산출세액에서 기장세액공제와 같은 세액공제와 어떤 세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발생한 가산세를 더하고 나서 원천징수로 먼저 뗀 세금을 빼면 최종 납부할 세액 또는 미리 뗀 세금이 더 많다면 환급받을 세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소득세 계산 구조에 우리 리더님들이 받는 후원수당을 대입해 보면 총 수익 금액은 1년 동안 리더님들이 아메에서 받은 후원수당의 총액이고, 이 후원수당 총액에서 우리 후원수당을 받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들이 있죠. 이 비용들을 차감하게 되면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 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되죠. 그리고 여기에 가산세와 세액공제를 차감하고 기납부세액을 3.3% 뗀 원천징수, 저희가 옛날에 했던 3.3% 원천징수 된 세금을 빼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이나 돌려받을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그 표는 종합소득세 세율표인데요. 종합소득의 과세 표준이 클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죠.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소득세의 특징 중 하나가 누진세율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가 나오는 계산 구조까지 지금 봤는데, 이번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원칙적으로는 장부를 작성해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러한 장부 작성은 차변과 대변으로 하는 복식부기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직전 연도 사업수익금액, 즉 작년 2019년 사업수익금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해도 괜찮습니다. 장부 작성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한 경우에는 추계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장부를 하지 않고 추계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무기장 가산세와 같은 세무상 불이익도 발생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추계 방법은 국세청에서 정한 기준 경비율이나 단순 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비용으로 간주하는 방법인데요. 2019년 사업 수익 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면 단순 경비율로, 2019년 사업 수익 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이면 기준 경비율을 적용해서 소득 금액을 계산합니다. 추계 방법에 따라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는데요.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직전 사업 수익 금액, 즉 2019년도 사업 수익 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일 때는 단순 경비율로 필요 경비를 계산하는데, 이때 적용하는 단순 경비율은 수익 금액이 4천만 원까지는 기본율 67.8%, 4천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54.9%를 적용합니다. 단순 경비율에 의한 소득 금액은 산식에서 보듯이 수익 금액에서 수익 금액의 단순 경비를 곱해서 나온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고, 직전 연도 사업 수익 금액, 즉 2019년 사업 수익 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일 때는 기준 경비율로 필요 경비를 계산하는데, 이때 적용하는 기준 경비율은 18.9%입니다. 기준 경비율에 의한 소득 금액은 수익 금액에서 상품 구입이나 임차료, 인건비와 같은 주요 경비를 차감하고 나서 수익 금액의 기준 경비를 곱해서 나온 금액을 차감한 금액인데, 우리 리더님들은 주요 경비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무점포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 금액의 기준 경비를 곱한 금액이 비용이 되어서 기준 경비율로 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세부담이 높아지게 됩니다. 좀 더 쉽게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직전 연도 사업 수익 금액, 즉 2019년도 사업 수익 금액에 따라 장부를 복식부로 할 것인지 간편장부로 할 것인지를 구분을 하는데요. 그래서 직전 연도 사업 수익 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복식부기나 간편장부로 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5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반드시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장부 작성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2019년 사업 수익 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면 단순 경비율의 방법으로, 그리고 2,400만 원 이상이면 기준 경비율의 방법으로 필요 경비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에서 4,800만 원을 표시한 이유는 4,800만 원 이상자가 추계 신고를 하면 산출세액의 20%인 무기장 가산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각 케이스별로 소득금액과 소득세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스 1을 보면 리더님은 2020년도에 다른 소득은 없고 아메이에서 받은 후원수당이 5천만 원이래요. 장부는 작성하지 않았고 주요 경비로 7천만 원을 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2019년 아메에서 받은 후원수당이 2천만 원인 경우입니다. 자, 직전 연도 사업 수익 금액이, 즉 2019년 후원수당이 2천만 원이죠. 즉 직전 연도 사업 수익 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니까 원칙적으로 장부를 냈어야 했는데 장부를 안 했으니까 추계 방법 중 어떤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하죠? 네,
단순경 비율이죠. 단순경 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해 보면 2020년 후원수당이 5천만 원이니까 4천만 원까지는 기본율 67.8%, 4천만 원을 초과하는 1천만 원에서는 초과율 54.9%를 곱해서 더하면 필요경비가 3,261만 원이 나오죠. 그래서 5천만 원에서 3,261만 원을 빼면 소득금액은 1,739만 원이 나옵니다. 자, 이제 케이스 2입니다. 자, 케이스 1과 똑같은 상황인데 다른 점은 2019년도 사업수익금액, 즉 2019년도에 받은 후원수당이 4천만 원이라는 것만 다른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장부를 했어야 했는데 장부를 안 했으니까 추계 방법 중 어떤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그렇죠? 2019년도에 받은 후원수당이 2,400만 원 이상이니까 기준경비율 대상이죠.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해 보면 2020년도 후원수당 5천만 원이고 주요경비 700만 원을 빼고 5천만 원의 기준경비율 몇 프로였죠? 네, 18.9%를 곱해서 더하면 필요경비가 1,645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5천만 원에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필요경비를 빼면 소득금액은 3,355만 원이 나옵니다. 자, 다음 장. 이번에는 케이스 3인데요. 후원수당은 똑같이 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필요경비가 3천만 원으로 간편장부를 했네요. 이 경우 소득금액은 장부를 했으니까 후원수당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2천만 원이죠. 저희가 본 케이스 1, 2, 3는 2020년도에 받은 후원수당이 모두 같은 금액입니다. 그렇지만 신고 방법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서 추계의 방법 중 첫 번째 단순경비율을 적용했을 때, 케이스 2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했을 때, 케이스 3는 간편장부를 작성했을 때 소득금액을 각각 비교해 보시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단순경비율 때 가장 적고 기준경비율 때 가장 많은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출세까지 계산해 보면 마찬가지로 아까 본 순서 그대로 오겠죠. 왜? 소득금액에 세율을 곱한 게 산출세액이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것보다는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좋겠구나 라는 결론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 간편장부가 아닌 복식부기로 장부를 했다면 산출세액의 20%인 38만 4천 원의 기장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었겠죠. 자, 그럼 다음은 장부를 작성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부를 하면 받는 혜택 중 고정자산, 즉 1년 이상 사용하는 유형자산을 고정자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일정 한도 내에 접대비와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기장 가한세 탈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직전 연도, 즉 2019년도 후원수당이 4,800만 원 이상의 리더님이 장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 무기장 가한세를 물게 됩니다. 반면에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하면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 공제를 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장부를 작성해서 결손금이 발생하면 2월 결손금 공제와 결손금 소급 공제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결손이 뭔지부터 설명드리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후원수당을 받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보다 크면 이익이 생기는데 이를 저희는 소득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소득에 해당하는 만큼 세금이 계산되는 거였는데 반대로 후원수당보다 비용이 더 많으면
손해가 나는데 이런 세법에서는 결손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우리 사업이 무점포 사업이라 손해 날 이유가 거의 없어요. 하지만 제가 몇 년 동안 소득세 신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사업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실제로 받는 후원수당보다 많다 보니까 종종 손해가 나시는 리더님도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장부를 통해서 나온 결손금은 세금을 계산하는데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역할이 2월 결손금 공제입니다. 이 2월 결손금은 앞으로 10년 동안 발생할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반대로 작년에 소득이 발생했다가 올해 사업이 잘 안 돼서 손해가 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작년에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는데 이를 결손금 소급공제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반드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까지 마쳐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납부를 기한이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있으니까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까지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몇 년 전부터 개인지방소득세도 별도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서 반드시 5월 말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신고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소득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ABO 텍스를 이용해서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내용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간편장부를 누가 어떻게 작성하는지와 아메이 리더님들만 사용할 수 있는 ABO 텍스로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편장부란 소규모 사업자들이 수입과 지출을 가계부 적듯이 쉽게 만든 장부인데요. 간편장부는 올해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셨거나 2019년 후원수당, 이때 2019년 후원수당에는 다른 사업 수익 금액이 있다면 그걸 합해서 7,500만 원 미만인 리더님이 그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간편장부에 가장 많이 기록하는 것이 비용 항목인데요. 이에 대한 증빙은 5년 동안 보관해둘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계부를 적는 가장 큰 이유는 가정에서 본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관리하기 위해서죠. 마찬가지로 간편장부도 세금 신고를 위해서 이 비용을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를 적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간편장부에 적는 비용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만을 필요금비로 인정하고 있고 3만 원 이상의 비용은 법적 증빙서류인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또는 카드 매출전표나 현금 영수증을 챙겨야 세무상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즉시 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과 자산으로 계산하고 나서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으로 나뉘는데요. 그럼 즉시 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인데요. 종업원을 고용해서 지급하는 비용이나 고용관계는 없더라도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인건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님 본인의 건강보험료, 그리고 이 사업을 위해서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세미나 행사도 많으실 텐데요. 이때 출장 가면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주유비나 혹은 또 이제 대중교통을 위하면 KTX 기차요금 정도, 이러한 여비교통비가 있을 수 있고요. 사무용 비품을 산 경우는 소모품비로, 그리고 아메이에서 구입한 물품을 신규 파트너 모집이나 우리 그룹의 물품 구매를 위해서 광고 선전이나 시험 소비용으로 사용한 경우는 광고 선전비로 즉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2020년도에 갑자기
나온 그 코로나 때문에 특히 이제 여비 교통비 같은 경우는 많이 좀 줄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한돈의 비용이 있는데요. 접대비나 기부금은 즉시 비용 인정은 되지만 전액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한도까지만 인정이 되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산으로 계상된 후에 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감가상각비입니다. 즉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자산은 바로 즉시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용하는 기간 동안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인정되는데 일반적으로 3년에서 5년 동안 감가상각을 합니다. 반면에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비용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본인의 소득세 납부액이나 벌금 또는 한도를 넘어서 지출한 접대비나 기부금 그리고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간편장부 작성하는 연습 한번 해볼까요? 화면에서 보시면 이제 간편장부 작성 예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 1월 2일 날 리더님은 아메이에서 후원수당으로 425만 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날짜의 1월 2일 거래 내용의 후원수당, 거래처 아메이, 수입란에 금액 425만 원을 기재를 합니다. 자, 다음날 2020년 1월 2일 H자동차에서 자동차를 4,400만 원을 주고 구입을 했는데요. 자, 생계산을 받았네요. 자, 그러면 1월 2일 거래 내용 자동차 구입, 거래처 H자동차, 그리고 고정자산 증감에 4,400만 원을 기재하고 비굴안에는 세금계산서라고 기재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커피숍에서 22,000원을 카드로 결제했네요. 자, 날짜는 1월 3일, 거래 내용은 접대비, 그다음에 거래처는 커피숍, 그다음에 비용란에 22,000원, 그다음에 비굴안에는 카드로 이렇게 기재를 합니다. 자, 이렇게 쉽게 수입과 지출 그리고 고정자산의 증감을 날짜별로 마치 가계부 적듯이 작성하면 간편장부가 되는 것입니다. 어때요? 쉽죠? 이렇게 간편장부를 작성하고 나서 소득세 신고는 국세청에서 정한 서식인 총수익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와 그리고 간편장부 소득금액 명세서를 작성하신 후에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서 세무서에 전자신고나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당연히 납부를 하셔야겠죠. 다음은 우리 아메이 리더님만이 사용할 수 있는 ABO 텍스를 통해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BO 텍스에서 첫 번째 장부 등록 및 고정자산 관리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지출 내역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장부관리 화면에서 장부관리 메뉴에서 결산을 하고 장부를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메뉴에 가서 서면신고나 전자신고를 하시면 소득세 신고가 끝나게 되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서면신고나 전자신고 거기서만 클릭을 해서 끝난 게 아니고 반드시 해당되는 서면신고의 경우에는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자신고인 경우에는 홈택스까지 이동을 해서 반드시 접수증을 받아 놓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화면을 보시면서 저와 함께 ABO 텍스로 간편장부 작성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ABO 텍스 사이트의 첫 화면인데요. 조회 서비스와 장부관리, 종합소득세 신고 및 세무정보 Q&A의 Q&A 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편장부 작성은 장부관리, 마이 장부관리에 들어가셔서 작업연도를 반드시 2020년도로 체크하시고 거래 일자별로 증빙을 보시고 거래 내용을 입력하고
또 추가로 입력하는 때는 행 추가를 입력하고 최종적으로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고정자산 관리 화면인데요. 감가상각자산이 제대로 입력되어 있는지와 2020년 감가상각비가 맞게 계산되어 있는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마이 장부관리 화면인데 조회 기간 동안 입력하신 내용들이 맞는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삭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결산하기를 누르시면 2020년도 입력하신 내용과 감가상각비가 모두 반영이 됩니다. 결산하기를 한 후에는 장부관리 메뉴 화면에 결산관리에 가셔서 장부 마감하기 버튼인데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최종적으로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오신 겁니다. 장부 마감하기를 하셨으니까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 종합소득세 신고하기를 클릭해서 서면신고나 전자신고를 하시는데 서면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서를 출력해서 세무서에 우편 등기로 반드시 보내셔야 하고요. 전자신고를 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지방소득세, 위택스까지 연동을 해서 반드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신고한 접수증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ABO 텍스를 이용해서 간편장부를 작성해 보았는데 실제로 ABO 텍스 사이트에 접속해서 간편장부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보도자료가 어제 국세청에서 발표가 되었는데요. 리더님들께서 알아두실 내용을 요약해서 알려드리면 첫 번째,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셔야 하고요. 이때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 세무서에서는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세무서 방문하지 마시고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 또는 ARS를 적극 활용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급 대상자는 예년보다 일주일 정도 앞당겨서 환급금을 지급한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네요. 이번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잘 마무리하시고 리더님의 사업이 성공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번 소득세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